부자 되는 맥스TV의 맥스테디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최근에 부동산이 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인지라 좀 부동산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아니면 앞으로 지켜봐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원래는 부동산 카페나 유튜브를 보다가 바젤3 그리고 바젤3의 조기 시행 관련된 부분들이 부동산의 아비규환 폭락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봐서, 근데 바젤3가 지금 뭐 저에게는 좀 익숙한 개념이고요. 제가 현직 은행원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다 보니 뭐 제대로 된 내용이 아닌데 그거를 바탕으로 부동산 폭락론을 좀 선동하는 내용이 있어 보여서 제대로 된 팩트를 좀 바탕으로 영향이 거의 없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하다가, 뭐 이러한 내용들이 부동산 또는 투자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바젤3에 대해서 굳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만들다가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봤던 내용이 금융기관, 즉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중소기업 대출이 유리하게 기준이 적용이 되고, 가계 부동산 대출 관련돼서는 기준이 좀 강하게 적용이 될 거다라고 해서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다 보면 가계 부동산 대출을 줄이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격 하락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뭐 우선은 가계 부동산 대출 기준이 강화된 게 아니고 세분화된 거고요. 그리고 IMF나 뭐 금융위기 때 보면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가계 부동산 대출이 증가하는지를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상식선에서 쉽게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바젤3 도입 때문에 그 기준을 미리 맞추기 위해서 정부가 미리 뭐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뭐 앞에 잡설이 좀 길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우리나라 부동산의 흐름, 과거 IMF 때부터 부동산의 흐름과 지금부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국은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중이고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가 이 버블을 깨트리지는 못하겠지만 깨지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가는 건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오진 않겠지만 뭐 국제 경제 위기라든가 아니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든가의 외생 변수로 인해서 부동산 하락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기가 아마 올해 말쯤이나 내년 초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대선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한국 부동산 버블의 역사와 버블이 생기게 된 이유들, 그리고 왜 외생 변수들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1997년 아시안 외환위기, 우리가 IMF라고 알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늘 그렇듯이 위기 전에는 항상 버블이 만들어졌었죠. 아시아 외환위기 전에는 한국에서 버블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한국 경제는 일본과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비슷하게 성장한 면도 있고, 일본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자이기 때문이죠. 세계 시장을 두고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 경제해오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글로벌리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 제품을 사느냐 한국 제품을 사느냐, 비슷한 카테고리와 선호도를 가지고 두 제품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이 한국의 경제 상황과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지금까지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돈들을 굴려야 되는데 자국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해외로 많이 눈을 돌려서 해외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본 보험사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늘려놓은 상황에서 1995년에 일본 고베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 되다 보니까 투자를 해놓은 해외 자산들을 팔아서 일본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됐던 거죠. 달러를 엔화로 바꾸다 보니까 일본 엔이 엄청난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게 1995년 초에 엔화가 달러당 80엔까지 내려가게 되는 주된 이유가 되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도 살아야 되니 엔화 약세를 좀 만들어 달라 라고 해서 국제적인 동의를 얻어서 엔화 약세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게 역플라자 합의인 거고요. 다시 한국 얘기로 좀 넘어가면 1995년에 엔화가 엄청 강세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한국 기업들은 수출이 엄청 잘 될 겁니다. 한국 제품들이 일본 제품 대비로 가격이 싸지기 때문이죠. 이때 대우 등 기업들은 세계화 등을 외치면서 공격적으로 국내나 해외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려나가게 됩니다. 물론 엄청난 대출을 통해서였었죠. 엔화 강세로 물건도 잘 팔리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기업 투자가 늘어나면 선순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고용도 늘어나고 고용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소비도 늘어나게 되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 1마리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성장을 한국은 이루게 되고요. 경제 성장률이 이때는 거의 6%에서 10% 정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앞에서 말씀드린 역플라자 합의가 성사가 된 겁니다. 일본 너희들 너무 불쌍하니까 엔 약세를 만들어줄게 라고 한 거죠. 엔화가 다시 약세가 되니까 한국 제품들은 안 팔리게 됩니다. 이때 미국 경제가 엄청 좋아지게 되면서 금리를 또 막 올리기 시작을 한 거죠. 한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고요. 투자는 엄청 해뒀는데 외부 여건들이 안 좋아진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한국에서 해외 투자자들은 자금을 더욱 빠르게 빼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특히 당시에는 이제 관리 변동 환율제라고 해서 정부가 환율 변동이 크지 않게 관리를 하던 때라 이걸 외환 보유고를 통해서 환율을 방어하고 있었고, 갑자기 빠져나가는 해외 자금들을 막느라고 외환 보유고가 거의 바닥이 나버리는 상황이 와버렸던 거죠. 이 당시 때는 외환 보유고가 200억 달러 수준밖에 안 되는 엄청 작은 수준이었었거든요. 지금은 이때를 교훈 삼아서 바탕으로 한 4천억 달러까지 쟁여두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당시 때는 외환 보유고가 그렇게 넉넉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달러가 바닥이 나버린 겁니다. 경제를 돌리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왜냐면 석유 등 그 국제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결제통화 자체가 달러였고, 그리고 자금 지급, 기준통화, 기축통화 자체가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가 없으면은 우리나라 같은 수입이 많고 수출이 많은 국가인 경우에는 경제가 돌아가지가 않게 됩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를 만들어서 즉 국제 결제통화로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인 거고요. 한국이 달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1997년 국제통화기구 IMF에서 국제금융을 통해서 돈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영화부도의 날 영화로도 만들어진 IMF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 이후로 기업들은 이러한 위기가 과도하게 대출로 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부터는 투자를 거의 안 하게 됩니다. 물론 고용시장도 빠르게 얼어붙겠죠.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은행들도 기업 대출이 줄어드니까 죽을 맛일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 수익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던 기업 대출이 많이 줄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가계대출로 포커스를 옮겨가게 되고, 신용도가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가계이다 보니까 신용대출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 대출을 늘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가계부채 급증의 발단이 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부는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면서 엄청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기업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안 하게 되죠. 그럼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겠습니까?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증가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서 돈은 당연히 부동산으로 집중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니까 본인 자금보다는 빚으로 부동산을 많이 사게 되고, 따라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집값이 어차피 오를 거니까 빚내서 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동산 재테크가 유행을 하면서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니 본인 거주집 외에도 투자 용도로 한 채, 두 채씩 더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한국은 대출 이외에 전세라는 새롭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신가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요즘이랑 많이 비슷하죠. 1990년대 후반 IMF 시대 이후에 2000년대 리만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그 후에 리만 사태가 일어나면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되죠. 하지만